안녕하세요. 궁금한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웰다잉,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관해서 궁금한 일들 그리고 곰곰이 함께 생각해 볼 일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산기부에 관해서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석입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네, 자녀를 돌보는 것을 그 뜻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유산을 기부하는 일이 말씀하신 지금 그 포레스트 사업일 텐데 이게 좀 선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모델로 삼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에서 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장애아를 두고 있는 이제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이며 또 잘 돌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평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기획 단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젊었을 때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고 특수학교 같은 거,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20대가 되니까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60까지는 일을 해야 되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발달 장애인 같은 그런 중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요. 근데 저희 재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개발한 그 굿일 스토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발달 장애인 적합 직종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이제 기부 받아 가지고 그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단순 노동이에요. 이 물건이 들어오면 이건 팔 수 있는 거다, 팔 수 없는 거다. 그걸 구분하고 봄 옷이냐, 여름 옷이냐, 겨울 옷이냐 이런 걸 이제 구분하는 거. 이런 걸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반복 작업인데 그거를 굉장히 신이 나서 잘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잘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공짜로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이상을 줄 수 있는 그 고부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18개 사업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만 저희가 5개 사업장을 더 추가로 오픈하게 되는데 이게 성공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굿일 스토어와 같은 작업장을 많이 늘려가지고 지역적으로 늘려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특수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60까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부모님 나이가 80, 90이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케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희가 그 친구들을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은퇴 후의 삶까지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케어홈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집이 필요하고요. 또 장애가 좀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자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노인복지주택 같은 그런 이제 자립주택 같은 그런 또 개념의 시설이 필요한데 그 좀 더 이제 좀 쾌적한 시설에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집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지금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저희가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런 주택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저희가 평생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네, 사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그거를 지금 미랄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해주시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미랄복지재단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또 그 모델이 잘 쓰면은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그 미래의 우리 사회를 좀 보다 더 성숙되고 안정된 사회 또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굿일 스토어가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것 이외에 생활용품도 다 기부받아서 재활용 차원에서 판매를 하는 예. 그런 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네. 옷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나는 안 입지만 네. 그 다른 사람은 사서 입을 정도만큼 그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런 옷을 이제 기부받고 그다음에 뭐 책이라든지 무슨 뭐 골프채라든지 넥타이라든지 무슨 다양한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도 집집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기부를 받아서 기부받는 과정에서는 기부금품 이제 영수증을 써주기 때문에 네. 세제 본인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예. 그거를 이제 저희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잘 관리를 해가지고 파는데 의외로 그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예. 이를테면 아름다운 아름다운 가게 가게하고 같은 게 비슷합니다. 그런 예.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게나 굿일 스토어나 그 환경적 차원에서 정말 바람직한 것 네.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냥 소비 풍조가 너무 만연돼서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를 필요한 사람이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그 일을 통해서 생애 보람이나 또 그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네, 일인 네, 것 네.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장애인들이 분류하는 일에다가 더 나가서 좀 수선한다든가 손질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하나요? 그거는 아직 안 되는데. 현재까지는 손질까지는 못 네, 하고요. 예.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저희가 분류만 해가지고 팝니다. 네. 근데 그럼- 의외로 사업이 아주 잘 됩니다. 아. 예. 근데 또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임대료가 워낙 세서 그런 문제도 사실 또 건물 가진 분이 정말 그런 기부 문화에 참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특별히 그 세를 좀 낮게 적게 하는 그런 것도 좀 그 건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네. 권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캠페인도 꾸준히 지금 전개하고 네, 있는데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이 스토어 하나 하려면 최소한 매장하고 사무실을 해서 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한 150평에서 한 300평 정도 1층에 그것도 창고 기능이 약간의 기능이 있어야 큰 되고 공간이 매장만 필요하네요. 한 100평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한 150평에서 한 300평까지 그 부속 시설까지 하면 1층에나 그 매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임대료만도 뭐 보통 한 보증금 매덕에 예. 저 임대료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말 좋은 뜻을 가진 건물주들이 네. 그런 유상 기부를 해주신다 그러면 네. 정말 좋죠. 예. 이렇게 좀 좋은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기부를 받으시는데 이 기부를 받는데 또 뭐 유상 기부를 포함해서 가장 어려움이 직접 겪으시 보신 사례를 가지고 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상 기부를 받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부자만 기부한다. 이렇게 이제 선입견이죠. 선입견, 편견이죠. 네.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예 내 돈 뭐 100만 원 후원해봐야 뭔 도움이 되겠어. 1,000만 원 후원해봐야 뭔 도움이 되겠어. 이거이 뭐 유상 기부일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제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물론 1억이든 10억이든 그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유상 기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다 유상 기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죽은 다음에 유상 기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 사람들이 많으세요. 아니 내가 살아 있는데 무슨 유상 기부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유상 기부가 제대로 하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내가 내 쓸 돈은 남겨놓고
나머지 여분 중에 일부를 이렇게 유산 기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유산 기부는 전체를 기부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전체는 기부할 필요 없고 일부만 하시 1%만 해도 되고 10%만 해도 되고 그러는데 영국의 예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10%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본인의 정성도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제시하는 기준은 물론 1% 해도 되고 0.1% 해도 되고 그러지만 한 10%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명칭 자체가 레가시 10, 레가시 10, 예. 10% 기부하기고, 예. 우리 다른 용어로 보면은 일종의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11조. 내는 11조 개념이 그거 네, 네. 아니겠어요? 네. 전부를 다 주제니 너무 그것도 자식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를 좀 뜻있는 일, 좋은 일에 쓰도록 기부하는 거. 이게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아까 유언장도 써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너무 어렵게 한 번 쓰면 뭐 절대 고칠 수도 없고 뭐 폐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부담 갖다 보니까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쉽게 가볍게 쓰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이 유산 기부도 정말 내 재산 전부를 정확하게 또 10등분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내야 된다. 뭐 누가 세무사가 와서 검사하고 무슨 그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 중에서 그야말로 쉽게 내가 재산이 여러 가지 있다면 뭐 그 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예금 재산 또는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쉽게 가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의 반 또는 그거의 10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일테면 내가 어차피 죽게 마련인데 우리의 관습상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고 부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조는 원래 없던 거고 내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 물론 자식들이 그 부조 상을 치르느라고 비용을 지출하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의 경우는 경비를 제하고 뭐 자녀분이 있다면 그거를 내 죽음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또 내가 평소에 원했던 좋은 일에 써달라고 남길 수도 있고, 조의금 기부도 될 수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분은 그냥 장례 비용은 그것대로 가족이 치르고 조의금 전체를 기부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쉽게 좀 소개하고 실천해보는 운동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돌아가신 옛날에 그 장관님이셨는데 갑자기 50대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부인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생들이고 그랬는데 그 조의금 전액을 기부해가지고 우리 미라락교에 가면 창륜홀이라고 있습니다. 창륜홀 강당이 하나 있는데 그 강당을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그 기념방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재산을 기부받은 기관에서는 그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념방을 만든다든지, 또 이제 저희들이 무슨 큰 기부를 하실 때는 또 동상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흉상 같은 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후손들이 늘 너희 아버지가 또는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증조 할머니가 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기부를 해서 선한 일에 이렇게 동참을 했다 이러면 자녀들 교육에도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좋은 말씀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관심 갖고 기대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해피엔딩 사업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천만 노인 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삶을 내 뜻대로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내가 준비하고 결정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또 사례도 소개받고 가족과 또 친지들과 자유롭게 논의해서 내 뜻을 정리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해피엔딩에 대한 이 대표님의 어떤 그 의미를 어떻게 찾고 또 이거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해피엔딩, 그러니까 마지막 그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첫째, 해석,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그렇게 이제 뭐 성공적인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을 테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통합을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기 삶이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이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내가 참 그래도 이만큼 산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런데 이제 실패 쪽에 그 관점을 두고 계속 내가 그때 투자를 잘못해서, 내가 그때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뭐 내가 그때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어떤 실패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행복한 노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런 거를 자아 통합이 잘 됐다고 그러는데, 자기의 지나간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어떤 분은 나쁜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의미 있는 삶은 나눔으로 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삶, 내 가족을 위한 삶, 그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삶은 나와 내 가족을 초월해서 이웃을 위해서,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들,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피엔딩 학교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죽음을 자기가 결정하고, 의료 연명도 자기가 결정하고, 장기 기증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뭐 유산 기부를 일부라도 선한 일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내 삶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 얼마나 내 삶을 뜻있게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럴 수 있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부족하고 불만이고 그런 것 같아. 지금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의 문제,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행복해지긴 쉽다, 그런데 남보다 더 행복해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비교의 관점. 근데 비교의 관점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좀 안 좋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내가 훨씬 행복하다고 느끼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거를 또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그런 마음가짐 훈련도 뭐 꼭 해피엔딩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느냐 하는 게 내 삶이 품이 있고 풍부하고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장애인이었다고 하는 그분의 경우에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삶을 잘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의 삶을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 해석을 참 이분이 긍정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고 자살하고 싶었고 술을 안 마시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잠을 못 잤는데, 가만히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이분이 인격이 성숙해진 다음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들을 돌보라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장애인 돌보는 일을 하자 해서 자기가 첫째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기가 참 행복을 느꼈다. 그래서 이분은 한번 만나보시면 알지만 얼굴에 전혀 그런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계속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잘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이 장애이고 자기 부인도 또 장애를 입어가지고 중도에 먼저 하늘나라 갔거든요. 그리고 자기 첫 아들도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21살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통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의미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또 봉사하는 삶으로 승화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랄학교가 네.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훈련 기관이죠. 네. 아주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학교도 많은 분들의 기부와 후원으로 건립되고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 좀 특별히 소개할 만한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 미랄학교는 이제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수학교인데 우리 서울에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랄학교 지을 때만 해도 자폐아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었죠. 근데 그 당시에 자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그 남서울교회라고 하는 교회 반포에 있는 그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교회 예배당을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언뜻 기도를 드렸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내 아이를 나보다도 하루 먼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야, 이 슬픈 기도를 멈추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부모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하나 지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이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이제 그 일원동 쪽에 있었거든요. 그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특수학교를 하나 지어서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좋은 그 재단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셔가지고 그 땅도 한 3천여 평 이제 교회 성도들이 현금을 해가지고 사주시고 또 건평도 한 6,500평 정도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거 역시 그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 홍정길 목사님은 남서울교회 결국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퇴직금 또 자기가 그동안 적금 연계 있었는데 그 적금을 또 여기에 다 헌금을 하시고 그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쪽에 따로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특수학교를 지어서 우리는 그냥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학교 하나를 우리가 지어줍시다. 그렇게 이제 그 운동을 벌리셨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유산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퇴직금을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적금을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다양한 형태로 이제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특수학교 미랄학교가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불편하죠. 왜냐하면 예배당을 단독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주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주중에 학교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교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체육관을 예배당으로 쓰기 때문에 의자를 몇천 개를 이렇게 깝니다. 토요일 날 그 자원봉사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또 몇천 개를 다 접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펼치는 운동이 자발적 불편 운동입니다. 자발적 불편 운동. 우리가 불편한 만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자폐성 장애인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기꺼이 이양 뭐 봉사하는 거 기쁨으로 자원해서 합시다 해가지고 자발적 불편운동을 펼쳤고 그 교회는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로 그렇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그 교회에 많이 출석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또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하는 그런 또 교회로 유명하고요. 거기에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동참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앞장서 헌금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도 또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를 지어서 잘 운영하고 있고 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되고 또 부모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다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의 헌금과 또 다른 그런 기타 후원자들의 기부로 그렇게 아름다운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랄학교 지나가다 보면 저기에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대신 서 있구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보면 네네. 새롭게 네. 보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밖에서 보기에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다가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신 거고 그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게 정말 진짜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시고 그러셔서 이렇게 미랄재단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에 기부에 대해서 또 새로운 형태인 유산기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좀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죠. 당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그런 기관에 연락을 해 주셔서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더 그 좋은 일을 열매 맺는데 아름답게 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또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 또 내가 여기 전화하면 또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깨가지고 내가 유산기부 해야 되냐 그런 부담은 전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냥 상담만 하셔도 되니까 저희 같은 기관에 또 주변에 또 선한 기관들 많이 있거든요. 또 자기가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의 전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많은 기관들이 잘 안내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일을 할 때 부담을 많이 갖게 마련인데 그래서 유언장을 쓰는 거라든가 유산을 기부하는 거라든가 또 연명으로 의향서를 쓰는 거라든가 좀 가볍게 쉽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보고 마음에 들면 더 발전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생각이 달라지거나 또는 일치하지 않으면 중단하는 거니까 편하게 쉽게 하는 유언장 쓰기 유산기부 운동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